안녕하세요. 임창환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관세법 2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아니면은 하나하나 좀 보실 기본서들은 당연히 다 갖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기본 강의에서 보시다 보니까 좀 놓치기 쉬운 그러한 좀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수업 목적상 나는 이거를 다 숙지하면은 붙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본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 보완을 해가면서 가겠다라는 구조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하듯이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본서의 내용들을 이러한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챕터 1 총칙입니다. 여러분 관세법은요 총 5개의 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 그 다음에 통관, 그 다음에 권리구제,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총칙이 가장 아래냐라고 하냐면은 이 총칙은 우리가 그 이후에 나오는 과세 파트, 통관 파트, 권리구제, 벌칙, 보칙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탕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밑에 뒀고요. 큰 줄기는 과세, 통관이고 그리고 위에 지붕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총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뒤를 보면서 즉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뭐 대충 보지 이런 마음은 사실 좀 금물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챕터 1 총칙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터 좀 볼게요. 관세법 1장 총칙은 관세법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보칙은 다른 장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마지막에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보칙 아까 요 꼭대기에 있었던 벌칙, 보칙 등. 하지만 그 내용 없이는 관세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수업 목적상 총칙과 과세 가격, 그다음에 뭐 관세 부과 징수 등에서 나오는 내용은 법 이론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챕터 1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과세 파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통관 절차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가고요.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기본 내용들 먼저 좀 서머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뒤에 이렇게 좀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기출문제라든가 모의 문제들은 뒤에 이제 나중에 이 기본 내용들 서머리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한다라는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론 다지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세법 1조 목적 제일 중요해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법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 법의 존재 이유예요. 이 모든 관세법에 있는 조항들은요, 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법은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를 뭐 한다고요? 적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내용들이 나오죠. 국민경제 발전의 이바지함.
예, 이거를 목표로 합니다. 이거를 이 법의 존재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은 정말 무조건 달고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세법원에서부터 목적으로 한다까지는 쭉 체크하셔서 아 이거는 무조건 숙지해야 되겠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그죠? 예, 무조건 그냥 찌르면 툭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관세 부과징수를 적정하게 하고 수출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절차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요?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문장 전체가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법 제1조로서 50점 문제 서론의 활용도가 높다. 그러니까 뭔가 케이스를 뭐 서술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이 왜 존재하고 이 법으로 내가 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이 내용을 무조건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세법의 법 이론으로서 관세법은 조세법적 성격. 여기는 여러분들 요렇게 하고 관세법의 성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조세법적 성격 당연히 있고요. 과세 파트, 그 다음에 통관법적, 그 다음에 형사법적, 그 다음에 쟁송 절차, 그 다음에 뭐 국제법적, 뭐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 정도 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 뭐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옛날에 이렇게 뭐 50점짜리, 그러니까 올해까지의 문제 유형으로 봤을 때 50점짜리는 뭐 이런 논술, 말 그대로 여러분들 논술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견은 내 법적인 지식을 활용을 했을 때 얘는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입이 있고, 여러분들은 논문 쓰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까지만 해도 저도 사실 대학교는 학부 졸업할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대학원 가서는 논문 쓰고 그랬거든요. 예, 그게 다 여러분들 이 수업 목적에서 다 필요한 수업 목적에서 다 이런 체득이 되면은 그때 되게 쉬워요. 저도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50점짜리 논문을 쓸 때, 소논문을 쓸 때 사실상 그 형식들을 맞춰서 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 뭐 하면 서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본론, 그 다음에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론에는 사실상 이 본문에 쓰기 위한 내용들을 이제 푸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론은 사실 본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맺는 말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이제 뭐 주어진 내용들을 갖다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글씨가 날아가네요. 그죠?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했던 게 이 관세법의 목적이다. 우리가 30점짜리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는 나는 이 법을 왜 공부를 했고 이 법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지에 대해서, 이 상황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입을 할 때는 관세법 목적 쓰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적 쓰고, 저는 저의 루틴은 그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관세에 대해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 관세법이기 때문에 관세법의 목적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아까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시작을 저는 관세는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관세는 뭐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수출 수입 뭐 반송 시에 부과할 수 있으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했거든요. 예. 이렇게 툭 찌르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관세를 담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부과 징수 절차를 담고 있는 것이 관세법인데, 이러한 관세법의 목적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뭐 절차들을 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문에서 담고 있는 뭐 이러한 내용들은 관세법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이하의 내용에서는 뭐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굉장히 기계적이죠. 예. 아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뭐 루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이렇게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좋죠. 근데 뭐 지금부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 내용이 다 숙지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거부터 하겠어요. 그죠? 이 내용부터 잘 숙지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세법의 목적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고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용어의 정의 2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요,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가 수입이라는 개념이 대무역법과 관세법에서 나오는 수입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뭐 수입에 대해서 뭐 여러저러 많이 뭐 다루고 있지만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관세법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를 수입으로 하자라는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총칙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약속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뭔가 아리까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용어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세는 아시다시피 어느 물품, 수출, 수입, 수입할 때 부과하다 보니까 수입이 제일 먼저 나오고 법의 구조들도 다 수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 왜? 수입을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도 수입의 정의죠.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법 구조를 서술할 때 자, 1차와 2차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1차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인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칙이 나오든 아니면 예외가 나오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들이 1차 유형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관세법상 수입에 대해서 뭐 설명하세요라고 하면은 2차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자면은 자,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이나 형태는 외국 물품이 자, 원칙을 말씀드렸죠. 원칙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아니면은 소비 사용되는 것들 이라면은 예외적으로 자, 형태는 원칙과 동일하지만 실질이 아닌 것. 그 다음에 형태는 아니지만 실질이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 2차적인 마인드다. 굉장히 다르죠. 법을 좀 깊게 보는 거잖아요. 1차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봐. 이거였다면은 2차는 같이 봐줘야 된다. 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입의 정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란 다음과 같다 해서 외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반입. 보세구역 경유하는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형태가 주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서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럼 예외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있다. 왜? 다 이러한 형태라고 해서 수입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도 서술을 해줘야 완벽한 답안이 된다. 만약에 이게 뭐 이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점짜리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만 쓰면은 저 같으면은 뭐 6점도 많아. 5점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아는 거는 1차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2차 시험에서는 절반밖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예, 우리가 2차 수험 기간에서는 어쨌든 다 공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다 공부하셨던 내용들이고 이제 공부하실 내용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동차생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공부하셨던 분들,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숙지가 되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링크 포인트가 뭔가를 고민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240조 수출입의 의제는 추가적으로 기술의 여지가 있다. 그죠? 해 주셔야 됩니다. 수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관세법상 수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용어의 내용들 한번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 모두 다 여러분들 어디서?
관세법에 있는 내용들 다 링크에 가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 관세법상 외국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내국 물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을 때도 다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관세법상 외국 물품은 이거고, 이런 경우에는 외국 물품으로 보지 않고 내국 물품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원칙과 예외가 뭐지? 원칙과 예외가 뭐지? 육하 원칙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서 관세징수의 우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이거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 물품 관세법 14조에서 보시면은 외국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기타 다른 내국세들이 다 붙습니다. 요걸 통틀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세라고 국세? 조세라고 표현을 하죠. 국세라고 표현을 하죠.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자면은 조세 해서 국세와 그다음에 뭐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가 이렇게 있다.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그래서 총 25가지의 조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네, 어찌됐든 이렇게 외국 물품,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인 외국 물품에는 관세와 내국세가 걷어들이는데, 관세는 관세청에서, 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기간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외국 물품 들어왔을 때 내국세 먼저 걷어야 될까? 관세 먼저 걷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것이 관세징수의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외국 물품이 어찌됐든 간에 항구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거기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은 관세청인데, 여기일 경우에 이러한 외국 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되는 내국세에 대해서 그러면은 관세는 관세청에서 따로 걷고 내국세는 내국세에서 걷을까? 국세청에서 걷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것이 내국세의 부과징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물품이 국내로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체크할게요. 관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한다.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외국 물품에 있어서는 관세를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세금 계산을 할 때에도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뭐 가격이 있을 거고, 편히 얘기해서 과세 가격이죠, 그죠? 에 대해서 관세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관세율, 그럼 관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 가격에다가 편하게 쓴 겁니다. 과세 가격인데 관세에 부가세율 해서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이게 부가세율이 내국세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거를 수입 통관을 하다 보면 세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3번 규정, 이 3조에 의해서, 관세징수의 우선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관세법상 관세채권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납세 의무자,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징수, 가산세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들, 관세를 징수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여기 체크할게요. 수입 물품이 아닌 물품을 압류 대상으로 하게 되면 관세 우선순위는 국세와 동일하다. 관세를 걷어야 되는 것은 기타 다른 조세 채권에 보다 관세를 우선해서 징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관세는 국세와 동일 순위로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각각 따로 걷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법도 다 다를 텐데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해준 게 바로 얘다. 한번 볼게요. 자, 법 3조와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해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해서 적용시킨다라는 거, 여기 좀 체크할게요.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와 환급 등에 관해서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즉, 예를 들어 부가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기간세예요. 뭐냐면은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에 발생한 부가가치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7월에
신고 납부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거를 1월에 납부를 합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요.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징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관세는 그렇지 않죠. 관세는 수입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납부를 해야 되는 수시세입니다. 상충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세는 관세 들어올 때마다 관세청에서 걷어가고, 부가세는 그럼 모아놨다가 한 번에 걷어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수입물품에 대해서 내국세 걷어들일 때는 뭐에 따라서 관세 걷듯이 똑같이 하자. 즉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자라고 정해놓은 것이 바로 얘입니다. 자,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뭔가 체납이 있다거나, 체납이 생겼는데, 체납은 뭐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이제 뭐 관세는 없고 내국세만 있다. 그리고 내국세 금액이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이거는 인천에서 통관을 했지만 너의 사용이 어디서 하냐? 뭐 대전에서 하니? 아, 그러면은 굳이 인천에다 내지 말고 대전에 있는 세무서장한테 내가 요청할 테니까 거기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조항들도 있어요. 그죠? 국세 체납의 인계 이런 내용들, 그죠? 그 내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해가지고,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자, 수입물품, 그 다음에 내국세 체납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징수의 효율성, 이게 취지입니다. 징수의 효율성 등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 체납세액 징수 좀 체크를 해주시고, 요건은 무조건 다 체크를 해주세요. 요건 체크해 주시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관세 체납이 없고 내국세 체납만 있을 때, 이랑 다 체크해 주시고요. 체납된 내국세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래서 1항, 2항은 다 모두 충족이다. 1항, 2항 옆에 모두 충족. 글씨가 날아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씨 잘 쓰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예외 한번 볼게요. 예외는 뭐냐면은 그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징수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즉 이 체납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이 사람은 뭐냐면 돈 낼 여지가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어떻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납부한다, 납부 계획을, 변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다른 법에 의해서 아니면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거기서 거둔 그 압류한 재산을 가지고 매각해서 환가해서 세금 충당하면 되니까. 그죠? 자, 절차 한번 볼게요.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 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하게 하는 경우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서면으로 요청하고 체납자에게 통지하고요. 자, 세무서장이 내국세 등을 징수한 경우에 요청한 세관장에게 내역을 통보해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 적용의 원칙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거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급과세란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에 관해서 행동한 사실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꿔놓는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법 해석의 기준은 과세 형평과 한목적성,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형평에 맞게 100만 원 갖고 왔으면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고, 200만 원짜리 갖고 와서 200만 원짜리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하라라는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법을 해석할 때 있어서 뭐다 한 목적성, 아까 1조에 맞게 해석을 해라라는 겁니다. 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해라라는 거고요. 소급과세 금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거든요. 하나의 정신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법에 따라서 이행한 사람들, 그리고 종료된 사안들, 이 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설령 지금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정된 사항을 거꾸로 종료된, 그 당시에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법 취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법에 맞게 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하잖아.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지금은 잘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함에 떨어야 되는 거야.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했었는데, 이건 틀려, 그러니까 이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한 걸 가지고 10년 전에 걸 추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조문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신의성실 원칙이 성립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서 요 1, 2, 3, 4는 좀 묶어볼게요.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것, 그 다음에 견해 표명이 정당할 것,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될 것. 그러니까 이 법 안에서는 법에 있는 절차대로 납세자든 과세권자든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물건이 수입되었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했다라고 하면 이상 없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당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제재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이 재량은 뭐냐면은 판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관공무원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일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판단의 범주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여기 체크할게요. 과세 형평. 그죠? 형평과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에 비추어. 얘랑 상통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법에서 당연히 통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거를 그래요, 해줄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어떻게? 과세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이라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되어 있는데, 자, 기간은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의 일정한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한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흐름의 구분, 얘는 시점. 이다 보니까 하나의 딱 점을 찍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간이란 법률 행위가 발생하는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 그 기간, 그죠? 시간의 흐름의 구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한이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정 시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여기 좀 체크할게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 민법, 이 뭐 내용이 없으면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관세법에 나와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승인일을 수리일로 본다라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뭐 민법을 본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시점이 만약에 공휴일이거나 이랬을 때, 장애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날로 연장한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관세 납부기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관세 납부기한도 항상 원칙과 어떻게 예외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더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납부기한은 어떻게, 원칙은 납세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예외로는 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입 신고 즉시 반출했을 때에는 뭐 15일 이내,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야? 통관 후 납부. 이고요. 예외는 뭐야? 통관 전 납부겠지. 하나 더 덧붙이면은 특례. 특례는 뭐냐면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월별 납부. 요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세법 10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월별 납부, 뭐 이런 내용들, 그죠? 월별 납부와 그 사유, 납부고지 여부 및 납부기한 연장 취소 사유, 승인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뭐 분할 납부하는 경우 비교해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인장은 이거 납부기한의 연장이거든요. 납부기한의 연장이고요. 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유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납부기한의 연장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월별 납부도 그렇고, 사실 얘네들은 다 일종의 특례 규정이거든요. 특례 규정에 약간 형식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일 먼저 취지가 있겠죠. 당연히 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건, 뭐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 뭐 세관장 승인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절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취소하기도 합니다. 취소했을 때는 관세 채권 확보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납부고지가 있고, 이행을 했을 때 나중에 뭐 갱신,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례 규정들을 얘도 그렇고 보실 때에는 이러한 형식에 맞춰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네, 꼭 요거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류의 송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납부고지서의 송달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납부고지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러한 고지서, 처분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송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여기 체크할게요. 직접 발급이나 우편 등의 방법 하고요. 그리고 전자송달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전자송달.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합니다. 자, 납부고지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할 수 있다. 공시송달, 이건 예외죠. 이게도 원칙, 예외, 이렇게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했을 때는 공시일부터 14일, 그죠? 지나면은 송달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자,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법적인 기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내에 뭔가 나는 이렇게 해서 정당해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에서 그냥 의무로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 수출 등, 수출 반송,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수입은 뭡니까? 수리일부터 5년, 수출 반송은 3년, 기타는 2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총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 파트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